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보름난짓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오늘 마감됩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본격적인 선거 지원에 나서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인천을 찾아 유세를 시작하고 호남을 두고 경쟁하는 두 야당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지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전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 나선 박용철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대한노인회와 풍물시장 등을 돌며 지역 유권자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내일은 부산 금정, 다음 달 8일엔 전남 곡성을 찾아가는 등 본격 재보궐선거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전남 영광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경매 아닙니까? 일찌감치 선거전에 돌입한 야당은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을 호남의 국민의힘이라고 공격한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해임을 주장했고, 호남 지역민들께 사죄하고 사무총장은 문책을 해야 된다. 조국혁신당은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꼰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으로 맞받았습니다. 구차하고 대승적이지 못합니다. 단일화 파기를 위한 핑계거리를 찾는 것은 아닌지. 그제로 예정된 부산 금정구청장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은 불발됐습니다.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은 오늘 오후 6시 마감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주환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몫의 이 국가인권위원 선출을 두고 여야가 충돌을 했습니다. 표결 처리를 합의한 만큼 이 무난한 통과가 예상이 됐지만 이 야당목 의원만 가결이 되고 여당목 의원은 부결되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 이런 격한 표현까지 나왔는데 야당은 자율적으로 투표한 결과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의 한석훈 위원 선출안과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위원 선출안을 각각 표결에 붙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상정한 안건이었지만 야당목 위원만 가결되고 여당목 위원은 부결되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석훈 선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약속을 깼다며 반발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정말로 참담합니다. 양심도 없고 최소한의 도의도 없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회 정치를 파괴했습니다. 부결된 한석훈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판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자율투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인권위원들이 인권을 짓밟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날카롭게 서민아 의원이 제기를 하면서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 간 대화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야당목 위원 임명까지 보류할 가능성이 있어 이 문제가 새로운 정쟁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지난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로 다가왔습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기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야 의원 10여 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대표는 지난 3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딸 조민 씨가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리보크가 아니라 반납을 했다는 거죠. 발런테러리. 이 발언과 관련해 경찰이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학위나 면허 취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반납했다고 표현한 건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조 대표 측은 취소 처분에 대해 더 다투지 않고 받아들였단 취지였다며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식 보유 사실 등을 부인했던 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네코스 주식, 비상장 주식 8만 주 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는 동안 극과 극한으로부터 네코스가 무려 76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방금 전주혜 의원님이 한 얘기는 모든 게 다 허위 사실입니다. 지난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다음 달 10일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김형동, 서일준, 조지현 의원이, 민주당에선 정준호, 양문석 의원 등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공소시효 전에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오늘 이제 인천 강화를 찾아서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시작을 합니다. 노동인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대표 지원 유세에 앞서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호남 지역 선거에서 내놓은 이 현금 지원성 공약, 이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경매 아닙니까? 받고 5만 원 더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후퇴시킬 생각인지, 그 재원은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겠다는 말도 들립니다. 탈원전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탈원전하겠다는 분들이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선거를 경매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의 저 말은요, 이 전남 영광 곡성 군수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또 이에 맞서서 조국 대표는 좀 더 얹어서 뭐 행복지원금 지급 더 많이 주겠다, 뭐 이렇게 공약을 내놓으면서 지금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글쎄 몇 가지 좀 생각이 드네요. 첫 번째는 뭐 선거니까 이제 공약 경쟁을 하는 게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봤지만 선거 때 공약은 이른바 이제 빌공짜라고 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뭐 다리를 놔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아이 강물도 없는데 무슨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강물 만들어드리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정치판 공약, 특히 선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허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머리를 짜내서 만드는 그런 공약도 아니고 날 것 그대로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낯섭니다. 참 여러 번 있었긴 했지만 날 것 그대로 돈을 주겠다는 것은 과거 우리 저 선거판에서 막걸리 고무신 줄 테니까 표 주세요 라는 것과 뭐가 다른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런 것을 주는 게 100만 원 주고 뭐 이렇게 기본소득 주고 뭐 행복지원금? 행복지원금? 그런 걸 주면 막 경제가 살아난다면서요. 왜 100만 원만 줍니까? 한 1000만 원 주죠. 그러면 경제가 막 불같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처음에 그 뭐 지역 화폐? 이런 걸 때 25만 원일 때 25만 원이 무슨 근거로 나왔나? 그걸 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25만 원입니까? 250만 원씩 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허황되고 두 번째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유권자 매표고 또 이런 것들이 정말 경제가 살아난다 하는 것도 허황된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표며 포퓰리즘 경쟁이다라는 말을 좀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경매판이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이런 현금 지원성 공약에 대해서 민주당 이런 비판을 받으시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일단 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역 경제가 소멸되고 있고 정말 인구조차도 소멸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뭐 군수 선거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사람들의 인구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인책들도 있어야 되고요. 또 정부 자체가
정부가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다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뭐 아이를 몇 명 낳으면 얼마를 주겠다던가 외부에서 오면 이제는 뭐 해외 유학까지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네. 이걸 단순히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지자체장은 인구 유입을 포기하고 소멸되는 국가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단순히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또 그걸 넘어서 지역 소멸이라든가 출산율 저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정책 등을 통해서 다시 그 경제가 살고 그 지역이 살아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범적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좀 국힘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되는 다른 공약들을 좀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미 연관 국수 선거를 좀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야 좋겠지만 이제 군수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선거 때 나만 말하는 것 자체 요게 좀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전에서 나온 원전 덕분에 생긴 수입을 이용한다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탈원전 얘기하셨잖아요, 민주당에서. 네, 뭐 탈원전이라고 하는 건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기 때만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또 그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단계였다라고 본다면 또 영광 같은 경우는 원전이 있어서 그만큼 영광 국민들이 예. 어떤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까지도 감수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예.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예산 지원 마련이 아마 영광의 원전에서 나온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 지역에 따른 특성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조국 혁신당 당직자가 민주당은 호남의 국민의힘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서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해당 당직자가 사과는 했지만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사퇴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좀 글쎄요. 그 둘이 이제 연대를 하기로 했는데 좀 과열되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작은 규모의 선거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모든 중앙당 뭐 대표까지 내려가서 네. 이렇게 전국적인 그 단위의 선거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두 번째, 뭐 지금 지난 총선에서 보면 뭔가 지민비족을 해갖고 뭔가 협력관계, 경쟁이지만 협력관계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조만간 뭐 경쟁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네. 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때 총선 당시에는 뭐 교섭단체 숫자를 낮추겠다. 이래가지고 조국 혁신당도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예.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결국 경쟁 관계가 더 강조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뭐 경쟁이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미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호남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기초의원부터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단체장 모두가 한 정당에서 나오는 것 이건 정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차제에 뭐 좋은 의미의 긍정적인 경쟁 관계로 가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요.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중에 여당 추천목 선출안만 부결이 되면서 다시 이제 충돌이 빚어졌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석훈 선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 뜻대로 의견이 안 나오면 무조건 보이콧한다는 겁니까?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사기를 당했습니까?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자, 일단 그 여당이 추천한 후보가 선출하는 부결이 되고 야당이 추천한 후보만 가결이 됐어요. 근데 원내 지도부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된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까? 뭐 지금까지 일반적 관행은 여야 뭐의 수석부 대표가 예. 의사 일정 합의한 대로 하고 네네.
거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그 좀 행정부위원회 같은 게 여야가 함께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아는 뭐 방통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방심위도 그렇고 인권위도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로 뭐 그냥 합의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했었는데 네네. 이번엔 좀 문제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문서로 합의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렇죠. 하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니까 예. 그 뭐 그 의원들이 자유투표해서 부결시킨 것 어쩔 수 없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보다는 관행이 우선이고 문서보다는 합의가 우선인 것이거든요. 정치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아까 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럼 국민의힘 뜻대로 안 되면 보이콧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아니 여당에서 추천하지만 민주당이 입맛에 안 맞으면 보이콧 할 거냐. 그럼 무조건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다 아주 뭐할로 여당이 하겠습니까? 여당이 추천하면 야당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고 야당이 추천하면 여당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추천하라고 하는 것이고 똑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이 뭐하러 여야가 추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존중하는 그런 관례를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례 얘기하시고 존중하는 관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협치 얘기 늘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안 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관행이고 서로 뭐 합의가 됐다면 그대로 가는 게 원칙이고 그러니까요. 그게 또 협치고 좋죠. 네. 근데 좀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들은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다만 이제 한석훈 변호사가 인권위원으로 추천된 건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서명하 의원이 이걸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해임이라든가 잘못된 행동들을 했을 때 긴급 구조 조치를 요청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이 한석훈 변호사가 인권위원으로서 극하게 반대했고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또 반대를 하면서 굉장히 국민의 인권보다는 어떤 국민의힘의 당리당략적인 자세를 취했다라고 이제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네네.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개별 투표를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반대 투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최근에 정치 지형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간의 광장이 사이가 좋지 못하고 예.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리고 국회마저도 서로 뭐 검찰 수사를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예. 점점 이렇게 어떤 국회가 앞으로 권위가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빨리 잘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맞아요. 정치를 할 수 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고 뭐 여야 모두 아쉽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요. 대통령실에서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야당목위원회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 우리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네. 방통위원 그 최민희 현재 의원, 네네. 당시 전 의원이었는데 예. 추천했는데 임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야가 함께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서로 색깔이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의제를 운영하라는 얘기니까 네네. 저는 야당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실의 입맛에 안 맞더라도 임명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여당에서 추천하면 야당의 입맛에 안 맞더라도 함께 추천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뭐 임명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당 추천위원이 추천되면 함께 임명하겠다. 뭐 이렇게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요. 이른바 두 국가론을 두고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 어제요.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국가 제가 이제 이걸 하고 나서 뭐 이쪽 저쪽 다 두 국가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많이 비판들을 하시던데 엄밀하게 제가 주장하는 건 평화 공존론이죠. 두 국가는 이미 두 국가예요. 적어도 통일에 대한 가치와 지향만을 남기고 당분간은 평화적 두 국가로 살아보자 하는 것이 헌법하고 충돌하지 않느냐. 저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저는 뭐 통일부도 지금 필요 없겠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얘기했던 그거와 다르다, 뭐 평화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들으세요? 글쎄요, 뭐 사실상 두 국가가 맞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실상 두 국가입니다. 91년도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88년 헝가리를 시작을 해서 동국권과도 다 수교를 했고요. 꼭 남북한이 함께 수교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이제서야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도 다 사실상 두 국가고 통일을 뭐 사실상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맞아요. 국민들 사이에 통일을 할 필요가 있냐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그동안은 계속 출창 통일은 꿈이고 자신의 필생의 과업이고 하던 사람이 임 실장 아닙니까? 예. 임 전 실장 아닌데. 근데 이제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김정은의 교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가만히 있다가 예. 김정은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네. 91년 8월 달에 유엔 가입하고 나서 91년 12월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지금도 남북 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남북 기본 합의서로 돌아가야 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거기서 남북 관계를 뭐라 그랬냐면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두 국가도 아니고 한 국가도 아니고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했거든요. 예. 그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네. 남북 기본 합의서를 폐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임 전 실장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두 국가론 얘기하는데 사실상 맞지만 그 남북 기본 합의서에 위배되는 얘기고 예. 또 만약에 이걸 인정한다 그대로 인정한다면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이 거기 진주한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보고 진주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거가 없어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마치 지금 전체 한반도의 어떤 그 통일을 지향하는 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의 어떤 입지가 한반도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예.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자초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험한 얘기다까지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입장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임 전 실장 두 국가론의 위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까지 나온 상태잖아요. 당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말은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하잖아요. 뭐 북한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과거부터 오랫동안 통일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결국에는 예. 북한과 한국은 한 나라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 통일의 가치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다만 최근에 뭐 독일 통독 과정에서 보듯이 젊은 분들이 또 오히려 통일을 반대하고 두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예. 평화와 경제 교류를 하는 것들을 또 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가치는 변하는 건 맞습니다. 네네. 다만 이게 헌법적 가치를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신중하게 뭐 당 내부에서도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과도 상당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또 외부의 침략이 있었을 때 우리 국가라고 하는 것들을 방어하는 논리로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임종석 전 실장은 전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선을 긋고 있고 이런데 통일부도 나서서 김정은의 치어리딩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통일부 장관의 워딩도 나왔어요. 이거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뭐 본인 말대로 무슨 뭐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좋아요. 저도 뭐 오래전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예. 떨어진 것은 70년밖에 안 되니까 네네. 우리 앞으로 한 70년 후에 70년 동안 평화 공존한 이후에 그 후에 뭐 합칠 것이 말 것이 논의해보자 이런 건 좋다 이거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30년 전부터 두 국가가 존재해 있었는데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맞아요. 입장 변화 정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180도 바뀐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이 갑자기 통일을 외치던 사람이 통일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죄송한데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그럼 이 시기가 문제라고 보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김정은과 북한 당국이 이제 우리 적대 국가야 서로 두 국가야 뭐 통일 얘기 다 하지 말고 그런 부서 다 폐지해. 예. 이런 얘기가 그걸 따라간 거라고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 본인이 이제서야 그런 얘기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30년 전에 했어야 하는 얘기를 예. 그동안 계속 통일로 연명하던 사람이 지금 와서 갑자기 반통일 얘기하는 것은 좀 뜨악하다. 그걸 설득력 있게 얘기해주면 그다음에 좀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겠다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딸 다혜 씨에게 준 건 생활비가 아니라 임대료라고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가 경제 공동체였다는 검찰 논리를 반박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기동 요 고부만에 대해서 임대료를 냈다 이런 얘기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생활비를 주다가 예. 그리고 나서 타이이스타즈에서 취직한 이후부터 돈을 안 줬다. 네네.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고 이건 뇌물을 받은 것이다. 대통령이 줘야 될 생활비를 주지 예.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고 있으면
굉장히 무리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하려다 보니까 뭐 경제적 공동체다, 생활비를 주다가 끊었으니까 이건 뇌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되고,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소유였던 종로구 구기동 빌라에서 한 4년 정도 거주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전 세입자의 임대료와 똑같은 돈을 딸한테 준 거다. 그래서 이건 생활비를 준 게 아니라 임대료를 준 거기 때문에 뇌물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야당 대표, 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뭐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사회적 통합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안 되고 너무 무리한 법리 적용은 알겠습니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임대료, 구기동 전 사위의 집에 관해서 임대료를 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거는 5천만 원, 또 출판사가 다혜 씨에게 보낸 2억 5천만 원, 이거는 좀 별개라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하는 경제 공동체에 대한 답변으로는 구기동 요거 하나만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글쎄 이제 뭐 직접 준 돈이 있으면 그것이 뭐 생활비를 준 게 아니라 임대료 성격이다. 그건 뭐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위 취업을 도우면서 사위 취업이 결국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을 주고, 이런 것과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럼 그것이 경제 공동체 아니냐.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사이에도 경제 공동체라고 해서 최서원 씨가 받은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성격은 전혀 좀 얘기하지 않고 임대료 직접 준 돈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기한 대로 핵심은 비껴가는 비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해서 논란이 된 이 최재형 목사가 오늘은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을 합니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자이지만요, 지난 총선에서의 민주당 후보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미국 국적 신분이어서 국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을 앞두고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최재관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3월엔 여주시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았습니다. 한반도 문제, 북미 간의 문제, 이런 부분을 제가 순수한 강연을 했는데 그것을 선거법으로 몰아간 겁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최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최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최 목사와 관련된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수사팀의 기소 의견으로 권고했습니다. 불기소를 결정한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결론이 난 건데, 검찰은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최 목사 수사를 맡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사흘 전이었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남녀를 외제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광주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가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인근에 차를 버리고 달아나 공분을 샀었는데, 이 운전자는 해외 도피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일 새벽 흰색 외제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오토바이를 그대로 치고 갑니다. 도로 위엔 불꽃이 튀고 오토바이 파편은 사방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어떻게 사람이고 우리 신고해줘야지.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 20대 남성도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운전자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지인 B 씨의 차를 타고 도주한 뒤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틀 만인 어젯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주변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B 씨가 모는 승용차를 쫓아 과속으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A 씨 도주를 도우려고 왜곡행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인 C 씨도 함께 긴급 체포돼 광주로 압송됐습니다. 경찰은 술집 영수증과 CCTV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 여부와 도주 사유 등을 자세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광주 도심에서 고급 외제차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도주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광주에서 발생한 이 뺑소니 사망사고 당시 상황 어땠는지를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은데요. 지난 9월 24일 새벽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한 큰 도로에서 30대가 운전하던 고급 외제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건인데요. 그렇죠? 그 오토바이는 20대의 남성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뒷자리에 여성이 타고 있었었는데 이를 뒤에서 치고 결국 그 여성은 사망하고 운전자는 중상을 입은 사건인데 사고가 나면 보통 서서 어떻게든 해서 구호 조치를 해서 그 다친 사람을 치료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뺑소니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경찰이 CCTV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사건이 있기로 한 2시간 전에 그 광주 그 서구 상무지구 상당히 윤가가 많은 지역인데 거기에서 남성 3명이 이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다음에 이른바 2차를 가는 과정에서 이 두 대가 서로 레이싱 하듯이 앞서가니 뒤서가니 추격전을 벌이다가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한 다음에 서로 말씀드렸듯이 남성이 3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해서 119 신고해서 빨리 사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사고를 낸 사람들이 다른 차를 타고 뺑소니를 해서 지금 이틀 만에 건거해서 정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이틀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려고 한다면 그날 누구랑 술을 마셨고 그 사람들이 몇 병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카드 영수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주를 했다는 것 자체는 확실한데 그럼 음주 수치가 얼마가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에서도 결국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됐거든요. 결국 이 부분도 음주운전 자체는 인정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로 처벌이 되면 판사가 판단을 할 때 음주로 기소는 안 됐지만 음주를 했고 그리고 사람의 사고를 냈고 그리고 도주를 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까지 포함해서 엄한 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 관련 혐의 적용이 안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30대 남성에게 어떤 처벌들이 지금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뺑소니 사망 사건 아니겠습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고 미조치인데 법정형이 벌금형이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그 벌금형이 없이 사형 무기 5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사형이 없는 것 외에는 살인죄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법정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사안을 중하게 하는데 사실 교통사고를 내는 것은 통상 과실범이지만 과실로 사고를 낸 이후에 고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장을 떠났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른바 과실범과 고의범의 이 결합범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회적인 그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정형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아마 이 사건에서도 음주 자체에 대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벌하긴 위험운전치사로 처벌하긴 어렵지만 이 뺑소니 사망 사건 자체만으로도 최소한 5년 이상의 실형 나올 가능성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뭐 경찰이 가해 운전자 A, B 씨, 광주 서부경찰서로 이송을 해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전남 수천에서 10대 여성이 뒤따라온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들려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남성과 10대 여성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갑자기 길을 가다가 어떤 10대 여성을 보고 흉기를 찔러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좀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요. 이 사건이 밝혀진 것도 주변을 지나가던 퀵 배달 서비스 아저씨가 이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갔더니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아저씨 한번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급하게 119 신고를 했습니다만 과다 출혈로 사망했고요. 정말로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아무런 이유 없는 어떤 사고들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난 데에 대해서 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CCTV에도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진짜 끔찍한 사건인데 이 30대 남성을 검거했을 당시에 한 행인과 시비를 벌이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범죄자의 심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되지가 않죠. 맞아요. 사실상 살인죄를 범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은 경찰에 가서 어떻게 보면 자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하면은 어딘가 숨어서 나오지 않아야 될 텐데 한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이 남성과 시비를 벌이는 이 상황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지는 않은 것이죠. 다만 그때의 그 시비를 벌였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사불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술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것같지는 않은 것이 살인 행위를 한 이후에 음주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음주하고 나서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살인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음주 여부, 나아가 이 마약이나 이런 그 어떤 약을 투약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살인죄는 대표적인 동기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어떤 동기에서 이러한 행위를 벌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일단 뭐 30대 남성은 지금 범행을 뭐 부인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네, 일단 범행은 부인하고 있어도 목격자가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CCTV가 있어서 뭐 범죄 사실 입증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살인의 동기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흉기 자체가 주방용 흉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집에서 이걸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애초부터 집을 나올 때부터 고의적으로 살인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술보다는 어떤 정신병력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조사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신병력도 있고 또 마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요. 범죄 수익 약 123억 원을 모두 환수했습니다. 먼저 이 씨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던 건지 기억을 한번 다시 되살려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진 씨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를 기각했죠. 그래서 원심이 확정됐는데 원심 같은 경우에는 실형 3년 6개월, 벌금 100억 그리고 추징금 122억 원 정도를 지금 선고했고 그 형이 확정됐는데 혐의는 대략 4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장 주식 300억을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서 팔아가지고 피해자들에게 한 250여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가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가를 받고 금융업체를 해야 되는데 미인가 금융업체를 자기 형제와 같이 해서 130억 원의 이익을 받은 혐의. 더불어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원금 보장을 미끼로 240억 정도의 투자를 받은 혐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것으로 아마 이진 씨가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하게 된 때인데 증권 방송에 2014년부터 16년까지 한 3년 정도 출연해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비상장 주식 약 300억 가량을 판매한 혐의 이것으로 지금 기소됐는데 대부분 유죄가 확정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검찰이 4년여 만에 추징금 123억 원 전액 환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씨가 굉장히 호화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했던 건가요? 최근까지는 28억만 추징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 돈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나 수표로 일부 가지고 있었고요. 또 5개
합계 한 5억 정도 되는 예. 시계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예. 또 코인 같은 경우도 해외 계좌에 가상 계좌로 가져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잘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인 등 보유가 워낙 많아지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도 됐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수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환수를 많이 했는데 그 전까지 사람들에게 기망하고 사기 행위를 생각을 해서 벌어둔 돈으로 네네. 편하게 호화 생활을 한 거죠. 굉장히 괘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관심이라는 게 예, 이제 예. 피해자들이 그러면 이거를 환수가 됐는데 이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지금 관심이잖아요. 국고로 환수된 범죄 수익금 이거는 어떻게 이용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국고 통일의 원칙에 의해서 원래 국고로 산 것은 모든 어떻게 전체 국고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이렇게 그 범죄 수익 환수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특정한 목적, 예컨대 대표적인 케이스가 범죄 예방 교육, 그리고 또 그 교통안전시설 보강 이런 데 쓰이고 예. 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긴급하게 어떤 주거라든가 아니면 생활비라든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예. 검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범죄자에 대한 예. 엄한 처벌 예.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위한 조치로서 이와 같은 그 압수수색 몰수 이런 것들을 만전을 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제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그런데 이 그건 부분은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일반적인 범죄 피해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 행위를 성립하는 것이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진 씨가 뭐 주식뿐만 아니고 코인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서 압류해서 상당 부분은 또 회수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너무 우울한 소식 좀 전해드렸는데 조금 좀 훈훈한 이야기도 좀 전해드릴게요. 어두운 밤에 이제 장대비를 뚫고 휠체어를 탄 시민이 길을 건너도록 도운 버스 기사. 이 영상이 전해지면서 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우리 이승호 변호사께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밤 한 9시 40분 교보문고 사거리였는데요. 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분이 휠체어를 밀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버스 기사 아저씨가 정차에 딱 갑자기 번개처럼 튀어나와서 저기 이분을 내려오세요? 안전지대로 네. 밀어드리고 다시 복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뭐 이런 미담 자체가 정말 없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나쁜 소식 중에서도 저렇게 미담이 나와서 국민들의 마음을 또 훈훈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민들이 이 사연의 주인공에게 번개맨이다라는 별명까지 붙여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버스 회사에도 감사 인사들을 뭐 시민들이 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나가서 밀어드리고 돌아온 데까지가 우샤인 볼트 40초 만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때 네.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가뿐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간선 버스 470번 운영하는 다모아 자동차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에 정말 이 그 운전기사를 칭찬하는 글들이 답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주인공이 운전 경력 10년의 이호중 기사라고 합니다. 이중호 기사.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은 요즘 전동 그 휠체어인데 그것도 아니고 수동 휠체어고 비도 오고 그 자리에는 그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 것도 없이 정말 빠르게까지 그렇게 했다는데 아마 평소 때도 어떤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중호 기사님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오늘 실시됩니다. 9명의 후보 중에 이시바 전 간사장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 등이 3파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반 유력 후보가 없어서 결선 투표에서 신임 총재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공동 유세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들. 역대 최다인 9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오늘 총재 선거 투표가 실시됩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상, 오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간 3파전이 예상됩니다. 사상 첫 일본 총리에 도전하는 다카이치 후보는 선거 막판 가장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고 아베 총리의 강경 보수 노선을 추구하는 등 극우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시바 후보는 40년 가까이 정치권에 몸담은 내각 경륜이 장점입니다. 전 총리 차남인 고이즈미 후보는 최연소 일본 총리를 노리지만 최근 부부 별성제도 공헌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새 후보 경합 속 과반 득표자는 없을 것으로 보여 결선 투표에서 총재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And one more factor is, of course, LDP presidential election. Many times in the LDP history, presidential election rescue the party. 의원 내각제인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데 한일 관계 개선을 주요 업적으로 내세운 기시다 총리 후임으로 누가 당선되든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제32회 고운문화상 시상식이 25일 수원과학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고운문화상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올해 수상자로는 이후송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과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이 선정됐습니다. 수원대학교와 수원과학대학교 설립자인 고운 이종욱 박사가 만든 고운문화상은 매년 정부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네, 통일 대신 두 국가 체제를 선언한 북한과 한국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정권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이 공포 정치로 정권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는 데 전문가들이 인식을 같이 했지만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과 미국과의 협상 전망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과 나눔재단이 주최한 북한 전문가 포럼의 화두는 김정은의 통일 폐지론이었습니다. 갑자기 통일 폐지론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만은 북한의 공포정치, 김정은의 국가제일주의, 김주애의 후계 수업, 경제 악화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향후 정세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정권 붕괴나 체제 전환의 길로 가고 있다며 권력 공백 상태에서 남한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그런 그 군사적 충돌 또 전면전의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둔. 북한이 서구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발 행동을 벌이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습니다. 비용 대 효과가 과연 그러면은 큰 상황에서는 분명히 도발의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효용 측면에서는 따라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해서도 견고하게 계속 지속될 것이란 의견과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일시적일 것이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북한의 전통 우방국인 중국도 최근 북한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동북 삼성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 북한 노동자를 한꺼번에 돌려보내진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요즘 가을 날씨인데요. 가을하면 또 수확의 계절이죠. 우리 주변의 가을 풍경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여주의 들판은 황금빛을 띠고 있는데요. 추수에 나선 농민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강화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국 들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수 나서 기계를 쓰지 않고 수확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네, 더위가 늦게까지 기승을 부렸는데 금세 또 수확의 계절이 찾아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이 수확의 계절을 맞은 모습인데요. 프랑스 곳곳의 와이너리에서는 와인의 재료로 쓰일 포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올해 수확한 대형 농작물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사람만한 크기의 호박을 본 관람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풍성한 수확이 있는 가을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9월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직까지 낮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19.3도 보이고 있고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며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한편 동풍이 부는 영동 지방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 30에서 80, 많게는 100mm 이상의 마른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내륙 곳곳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올라 덥겠는데요. 서쪽 지방 대부분 지역이 28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반면 동쪽 지역은 강릉이 23도, 포항이 25도에 머물며 비교적 기온이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국군의 날에는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